안녕하십니까.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김덕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전에 평가할 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평가 진행하면서 뵐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전년도에도 평가 결과가 어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보여드리고,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그 프린트물에 다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광주청 해썹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네. 연도별로 해썹 인증 업체 현황을 보면 이제 16년도에 업체 수로는 792개소, 17년도에 913개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저희 관내에 해썹 업체가 913개소가 되고요. 이걸 보면은 식품 제조 업체 중에서 약 15% 정도가 해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해썹 현황을 보면은 전국으로는 해썹 업체 개소수는 5,053개고 광주청은 913개소로 저희가 한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청별로 보면은 경인청, 대전청 다음으로는 광주청이 가장 많은 해썹 업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7년도 해썹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평가할 때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지정 업체가 792개소였고요. 그 중에서 평가를 저희가 575개소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한 평가가 73% 정도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가 총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기조사 평가도 있고 기획평가, 수시평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기조사 평가가 저희가 총 312개소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 200여 개소, 그 다음에 수시가 52개소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부적 합률은 이제 기획하고 수시에서 좀 부적 합률이 높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 이제 정기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다 공지를 해드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간다고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하시니까 저희가 부적 합률이 낮은데 이제 기획이나 수시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시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적 합률이 그래서 기획이나 수시 쪽에서 부적 합률이 높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해썹 업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해썹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하는 사례가 조금 많아서 이런 불시평가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 정도 불시평가를 진행을 했고 올해도 약 45% 정도는 불시평가로 진행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평가 575개소 중에 적합이 한 89%, 부적합이 11%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해썹발전협의회가 보면은 이제 일반 업체들이 많고 저희가 2월달에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 자료에는 저희가 일반 업체 위주로 이제 지적사항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전년도 사업평가 부적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9%, 적합이 89%, 부적합이 11%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10%, 소규모는 부적합이 11%.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일반이나 소규모나 부적합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썹 이제 선행 쪽의 점수 분석표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이제 적합이잖아요. 그래서 적합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양호 점수 90 이상 95 미만이 한 42%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해썹 쪽 점수에서는 또 적합 부분인 170 이상 180 미만이 한 6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양호가 24%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헬스업 업체 항목별 부적합 현황입니다. 그 선행요건 관리 쪽에서는 가장 부적합이 높았던 부분이 보관 운송 부분이 2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영업장 관리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업 관리 쪽에서는 CCP 한계 기준 쪽이 70%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 66%로 그 다음 순으로 지적률이 높았습니다. 주요 이제 세부 항목별 지적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업장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평가표에 보면 영업장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지적이 많았던 거는 이제 바닥, 벽, 천장 쪽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지적이 많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광 및 조명 쪽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적 내용도 저희가 또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이게 평가표 개선 준칙하라고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지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닥, 벽, 천장 쪽에서는 이제 바닥에 물기가 많다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작업장 바닥이나 벽, 천장이 패이거나 뭐 밀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그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이 많았던 채광 조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도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지적이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별이나 그러니까 이물 선별하는 데나 뭐 유관 선별로 하시는데 아니면 정밀 작업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실험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측량하는데 저울로 측량하는데도 반드시 이제 조도는 546수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조도 측정하시는 분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조도 측정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면 그냥 그 원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측정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탈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셔야지만 그 기준에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책자에 다 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동선계획하고 온습도 부분, 방충망서 부분에서 가장 지적률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지적 사항을 보시면 동선계획 쪽에서는 이제 작업자 이동동선 표시 및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청결구역이랑 일반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별도의 위생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물 관련해서도 이제 공정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 이물 현황을 반영해서 이물 관리 계획을 수립 및 관리를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온습도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작업장 특성을 고려해서 온습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 분말 제품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창고나 원료 분말 계량하시는 데는 이제 습도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온도만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작업장 특성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록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거, 그리고 기록하시는 것도 이제 실측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온습도 기록은 하시는데 기준이 이탈됐는데도 그냥 기록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 그러니까 뭐 이탈했을 때 그거에 따른 개선 조치 같은 경우도 다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충방서 부분이 그다음에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방충방서 관리 기준 수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례충 쪽만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행해충은 별도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는 비례해충, 보행해충 추가로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보행해충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한 1년간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제거를 하시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행해충에 대해서는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추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시는 게 목적이 이제 우리가 작업장이
포획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포획량에 따라서 원인 분석하셔가지고 개선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저희가 그 포획량 다 분석하셔가지고 개선 조치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그 관리 기준도 얼마큼 수립을 하시는데 그거는 검증 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작업자들이 뭐 문을 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밀폐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탈이 됐으면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적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시설, 냉장, 냉동, 용수관리 쪽인데요. 이제 제조시설이랑 냉장, 냉동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 제조시설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식품 제조시설은 그 페인트 벗겨지는 파손도 유지보수 관리가 미흡한 경우, 그다음에 외부에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서 뭐 다른 뭐 나쁜밥 먹고 거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지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조시설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2018년 1월 1일 날 시행된 부분인데요. 저희 그 식품위생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제조시설에 사용하는 기구용기 포장 같은 경우는 다 식품용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식품용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작업장에 사용하시는 기구용기가 다 식품용인지 뭐 여기 예전에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류업체에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류업체에서 이제 PVC 호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PVC 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소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고농도의 알코올에서 그 PVC에서 가소제 성분이 용출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8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기구용기 포장 기준 규격에 맞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거에 대한 뭐 성적서 있냐 물어보셨을 때 다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냉장 냉도 창고 같은 경우도 온도 실측치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나 아니면 기준이 이탈했는데 그게 이탈에 대한 개선 조치가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지적이 좀 많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보관 운송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보관 운송 관리 부분에서는 구입 및 입고 부분이 가장 지적이 많이 됐고요. 검사 관리 부분에서는 설비 기구 검사 쪽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세부 지적 내용을 보면 이제 구입 입고 쪽에서는 이제 입고 검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가 입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고 검사 기준은 선행 쪽에서 수립을 하시고 위해 요소 분석은 해썹 쪽에서 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저희가 현장에 가면 같이 봐요. 그래서 입고 검사 기준하고 위해 요소 분석해서 위해 요소로 노출돼 있는 부분이 다 노출이 돼 있는 게 입고 검사 기준에 수립이 돼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보니까 그 입고 검사 기준 수립하실 때는 우리가 위해 요소로 노출돼 있는 부분을 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모든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입고 기준이 수립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로 제품이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료가 좀 바뀌었다든지 그럴 때는 다 이 입고 기준을 다 별도로 다 수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입고 기준도 이제 저희가 법령이 재개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전상의 법령 재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더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제 검사 관리 부분에서 가장 지적이 됐던 게 이제 설비 기구 검사 쪽인데요. 그러니까 설비 기구 검사 쪽에서는 이제 냉장 냉동고나 가열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가열 처리 시설, 검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제 자체 검교정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외부의 공인기관에 맡기셔서 검교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검교정 인정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분동 같은 경우는 2년까지 인정해드리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제 온도계나 이런 경우는 보통 1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지났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체 검교정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 검교정 하실 때도 반드시 이게 기록 관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다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온도계도 많고 저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출력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다 해보시잖아요. 검교정은 해보시는 거니까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다 좀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자체 검교정 일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지 제가 거기 책자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예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교정 방법, 그리고 검교정 온도계 사진이랑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해서 저희가 오차범위가 몇 도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오차범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온도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 인정을 해드리는데 저희 좀 좀 업체 가다 보면은 2도까지 관리하시는 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렇게 하면은 온도 범위가 4도까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높고 낮으면 했을 때 4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허용 오차는 그러니까 권고한 사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 권고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지 같은 경우는 혹시 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서식이 필요하시면 저희 광주 식약청 홈페이지에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해썹 관리 부분에서 이제 지적 사항입니다. 이제 가장 처음에 해썹팀 구성에 대해서 지적 사항은 이제 팀 구성 및 인수인계 부분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됐고 제품 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에서는 이제 제품 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 반영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됐고요. 세부 지적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그 팀 구성원 인수인계,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를 한다거나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지적이 많이 됐고요.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서에 수립해 놓으시잖아요. 수립하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제품 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인데요. 그 제품 설명서는 이제 그러니까 신규 제품이 신규 제품, 품목 제품 보고 하실 때마다 이거 제품 설명서는 다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제품 설명서 반영하실 때도 이제 법적 규격이나 산해 규격은 다 저희가 정해 놓으시잖아요. 제품 설명서 상에. 근데 그 식품 기준 규격에 있는 게 다 반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재개정이 됐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해평가 결과 해저드로 도출된 부분 있잖아요. 위해 요소 분석하실 때 3점 이상 도출된 부분도 다 산해 규격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됩니다. 다음은 유해 요소 분석 쪽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76%, 74%, 83%는 이거는 그냥 업체에 갔을 때 다 지적했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 83% 업체에 갔을 때 이 부분은 다 거의 80% 이상이 다 이 부분에서 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요소 분석하고 한계 기준 설정하고 검증 쪽이 대부분 다 높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주요 지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요소 분석 쪽에서는 이제 위해 정보 수집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뭐 이슈화된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살충제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보 수집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다시 위해요소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보통 이제 특별 검증이나 이런 걸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든지 그다음에 위해요소 도출할 때도 신제품이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의 원부 재료가 변경됐을 때 위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도출된 위해요소에 대한 발생 원인별 예방 조치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뭐 방법을 시험 성적서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검사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위해요소로 다 도출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어디는 뭐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중금속 도출하셔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데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해요소 분석이 좀 중요하세요. 네. 그리고 위해 분석 과학적 근거 자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성이나 발생 가능성 평가 기준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나 FAO나 NACM 그쪽으로 그 기준 따라서 하시는데 같은 중금속인데 어디는 2점, 어디는 1점 이렇게
중부속 기준이 달라요. 심각성 기준은 우리가 수립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다르거나 아니면 발생 가능성 평가 같은 경우도 발생 가능성 평가를 안 해보시고 그냥 물리적 유해 요소 같은 경우에요. 발생 가능성 평가를 안 해보시고 그냥 다 낮음으로 임의로 그냥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평가 받아보셨으니까 이런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많이 지적이 되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되면 마지막에 그 담당자들 이해도가 미흡하다고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지적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CCP 결정 및 한계 기준 설정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저드로 도출이 되면은 그게 CCP 결정도를 타게 되잖아요. 근데 CCP 결정도 타면서도 좀 잘못 이렇게 해저드로 도출됐는데도 CCP 결정도를 안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계 기준 설정하실 때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한계 기준이 기존에 설정이 돼 있는데 한계 기준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변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현장에 맞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생물학적 제어를 하겠다는 CCP에서는 만약에 한계 기준이 뭐 온도나 시간을 뭐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다 뭐 실험하셔가지고 전후 제어 효과 확인하시고 바꾸셔야 되고요. 한계 기준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범위를 적용한다든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관리해 주시고요. 네, 유효성 평가도 이제 한계 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1년에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위효소 제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실험하시는데 네, 저희가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전후 실험만 해보시라고 하세요. 근데 일반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그 기준 조건별 있잖아요. 만약 온도나 시간이 조건별로 해서 처음에 한계 기준 설정하셨던 것처럼 한번 조건별로도 실험하셔가지고 요소 검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CCP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모니터링 방법 적절성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 주요 지적 내용은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니터링 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금속 검출 같은 거 할 때 작업 시작 시 하고 작업 중에 2시간마다 하시고 작업 종료 시에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작업 종료 시에는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중에 안 하고 막 작업 시작 시 하고 종료 시만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통과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면 그 전에 통과했던 거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는 좀 설정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담당자들도 이제 그 교육 같은 거 좀 잘 하셔가지고 역할 같은 거 숙제 좀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 장비 검교정 부분도 이제 뭐 모니터링 하시는데 쓰시는 장비는 다 검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검교정 하시는 것도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 외부에 맡기시는 경우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가 항상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이트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표준시계하고 비교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비교하실 때도 우리 한계 기준 범위까지는 시간을 재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10분 동안 우리가 한계 기준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오차범위 보셔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네. 온도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계는 한 오차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온도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한계 기준이 뭐 100도다 그러면은 100도까지 올려봐가지고 그거를 자체 검교정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선은 표준 온도계는 하나 있으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외부에다 맡기시던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제조일 기준으로 1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제조일자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다음은 이제 해썹 시스템 검증 쪽인데요. 이제 검증 쪽에서 좀 많이 지적을 받으시고 검증 쪽이 좀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인증원에서 검증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적은 이제 검증 계획이나 검증위원 역할 수습 미흡, 뭐 검증 실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지적이 많이 됐고요. 검증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도 이제 검증 대상이나 검증 내용, 그러니까 검증 내용도 실행성, 유효성으로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검증 방법 같은 경우도 서류 검토인지 현장에 가서 볼 건지 시험 분석을 할 건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증 계획 수립하실 때도 뭐 우리는 다 상반기 하시겠다 그거 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월별로 나눠서 검증 좀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및 훈련 부분입니다. 네, 교육 훈련 부분은 교육 훈련 계획 수립하실 때도 좀 월간별로 세부 내용 좀 수립하셔서 작업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훈련 결과도 나중에 헬스업 시스템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그 2018년도 헬스업 정책 방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도 8개 식품에 대해서 3단계 의무 적용 시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달까지 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명 이상인 경우에 올해 인증 받으셔야 되고요. 전년도 17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8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헬스업 인증업체에 대해서 정기평가, 기획평가, 수시평가가 3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조사평가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 자체평가 대상 업체라든지 뭐 부적합 업체, 당해품목 업체, 전년도 신규 인증 평가 불능 업체가 대상이 되긴 하고요. 이거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전에 보니까 이제 당해품목 같은 경우 다 정기평가 대상이라서 저희가 기획으로 안 하고 다 알려드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 알려드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당해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획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기획조사평가인데요. 그래서 기획조사평가는 이제 헬스업 인증업체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서 불시평가가 확대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평가 대상 업체의 45% 정도는 불시로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는 계절별, 제품 성수기별 집중관리를 위해서 정기평가 대상 업체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체평가 대상으로 올해 저희가 공문 받으신 데도 있으실 거예요. 자체평가 대상이라고. 근데 자체평가 대상 업체가 저희한테 평가 결과를 9월달까지 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기획평가로 돌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좀 자체평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상에 보시면 우리 자체평가 대상이니까 우리 올해 평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불시평가로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일세법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갈 거고 기획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체평가 대상이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수시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일세법 위반한 업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평가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체 갔을 때 그러니까 CCP 검증 자료를 저희한테 뭐 성적서라도 제출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검사, 공정품에 대해서 수거검사해서 그게 안 맞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반영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예전 자료긴 한데요. 헬스업 팀원들이 예전에는 팀장 교육 있잖아요. 정기교육 대리 이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다 안 되고 팀장님만 정기교육 4시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2017년도 1월달에 바뀐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기평가 적합 시에 그다음 법정 교육을 면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적합이 아니라 우수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면제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우수 업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업 업체 압수공개 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가 국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에요.
어디 일부 대기업이었나요? 그 대기업 업체에서 이제 그 에어건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그 필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오염이 된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장에서 그 식품 또는 식품 접촉면에 닿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주요 관리 항목 같은 경우는 필터 관리나 유지 보수, 그다음에 식품용 윤활유 사용 이런 것도 다 기록 관리를 해주시고 기준서상에도 좀 수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차등 관리 쪽은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정기평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체평가 하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것도 15년도에 바뀐 제도여가지고 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는 2차 부적합 받아도 그냥 시정명령이고 3차에 인증 취소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1차 부적합 받아서 시정명령 받았는데 2차에 저희가 평가 나갔을 때 다시 부적합 받으면 바로 인증 취소입니다. 그리고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증 취소가 되는 먼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기조사 평가 점수가 바로 60% 미만인 경우 그때도 바로 인증 취소입니다. 제가 주요 위생안전 조항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위생안전 조항 같은 경우는 1번 그 원부재료 입고 시에 그 해석 기준에 따라 검사 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 2번은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그 해석 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이제 살균 또는 멸균 등의 가열이 필요한 CCP 공정에서 그 해석 기준에 정한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기준을 이탈했는데 기준 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네 가지 조항이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이니까 이걸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바로 인증 취소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뒤에 좀 내용 그 책자에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형 지원도 만약에 이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거 이미 다 매뉴얼 제작해서 저희가 설명회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해썹 미준수 업체 만약에 저희가 가가지고 부적합 받으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상담 예약 주시면 저희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뭐 개선 방안 등 그런 거 설명해드린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해드리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인증원에서 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뢰성 있는 해썹을 철저히 하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인증원에 우리 준비되셨나요?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인증원에서 그 유경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빨리 하려고 일부러 붙였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구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근데 저희들 자료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식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저희들 시달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들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백수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 인증원에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 발표 내용은 저희들은 2017년도 평가 내용 분석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광주청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일부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광주청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 조사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증심사하고 연장심사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증심사를 했었을 때 나왔었던 평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식품 유형들이 많이 아마 그것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바뀌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인증서를 재발급해주는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 검증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면 이 최초 인증 심사 때나 또 사후 조사 평가나 연장 심사 때 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주요하게 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검증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증에 대한 개념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실 때 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작년 2월 13일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국내 해썹은 식품 분야하고 축산물 분야로 사실은 이원화돼서 각각 근거 법령에 따라서 농식품부 산하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 산하에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렇게 두 기관으로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2월 13일부로 기관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국내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 인증원 조직은 통합이 되면서 지금 충북 5송에 본원을 두고 있습니다. 본원 두고 있고 본원에는 총 5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본부나 기술지원본부에서 식약처하고 업무 협의해가면서 전체적인 정책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개발본부는 저희 해썹교육이나 위생교육 그리고 R&D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본원에서 총 5개 본부 19개, 1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로 많이 만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 이제 지원이 우리가 지방청 6개 지방청이 있듯이 저희 똑같이 지역에 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지원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 출장소를 두고 있고요. 현재 사무실은 저희 그 광주시청 앞에 있는 그 시청로 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지역들도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원 현재 저희 주요 업무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해썹 인증 업무입니다. 해썹 인증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 업체에 대해서 저희 연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 저희 축산물이나 축산물 쪽 그리고 사료, 농장 이쪽들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사후 심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인증 전, 후 업체들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술 지원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썹 교육, 위생 교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R&D라든지 기타 식약처 등에서 이제 해썹 관련한 위생 업무 관련한 외부 용역 사업들 대표적으로 보면 현재는 지금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련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점 위생 등급제 같은 업무를 현재 식약처에서 외부 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쪽으로 전체적 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실은 국내 해썹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4개 기관이 주로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해썹 관련한 전체적인 위생 업무는 식약처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지방청에서 세부 지역별로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실무적인 이제 해썹 인증 업무나 또 연장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기타 이런 실무적인 업무들을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 대한 인허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보면 이 4개 기관들이 관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해썹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의무화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식품 분야들은 지금 보면 의무화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 5,000개소 전국적으로요.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광주 지역이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 5,000개소 그리고 한 10,000개의 품목들이 현재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현재 12,000개소, 작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2,000개소 정도 자료도 인증이 되어 있고요.
식품하고 축산물이 약간 다른 부분들은 축산물은 대부분 작업장 단위로 인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따로 유형이나 품목이 없습니다. 식품은 작업장 내에서 별도로 품목이 유형별로 이제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축산물 쪽은 대부분 작업장 단위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게 12,000개 소면 12,000개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적용은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이제 전책 설명하셨을 때 아마 포함된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올해 현재 새로 추가되어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식육 가공업 부분들이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매출되시는 가공업소들은 16년도 기준으로 현재 올해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좀 받으셔야 되시죠.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식육 가공업을 개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실 때 그때의 해썹 이유들을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을 별도로 따로 할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인허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식육 가공업 인허가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 기관에게 인증 신청을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때 인허가 받을 당시에 허가가 나면 그때 당시 인증 기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아마 확인서 별도 확인서를 아마 발급해드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의무화 대상들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 위해방 관리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업체들도 자기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현재 유지하게끔 지금 시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썹 인증 심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지적,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행요건 관리 부분에서 인증 심사를 했을 당시에 가장 많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은 위생관리 부분하고 검사관리 부분이 현재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증 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부 설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인증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새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큰 결심하셔서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시설이나 설비나 작업장 내용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저희 검사관리 쪽과 위생관리 쪽 새로 이제 몸으로서 새롭게 몸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동선 계획이라든지 방충 방서 부분 그리고 세척 소독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방충 방서 관리 기준도 처음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 설비들을 갖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코드 연결할 때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이게 설비는 갖춰져 있지만 운영하기는 어려운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포충등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포충등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잘 안 하는 거죠. 포충등 덮개를 열면 이제 사실은 포획된 해충들에 대한 숫자도 카운트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만 해놓고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 같은 것도 외부에서 유리만 되어 있고 망 같은 경우가 방충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아래 사례들은 잘 되어 있는 업체들 사진을 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동선 관리 부분입니다. 동선 관리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작업자의 이동 동선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동선 라인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현재 같은 경우는 보면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 과정들 중에 보면 일단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부분이죠. 어떤 설비, 고무 다라이 같은 이러한 것들도 재질 자체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현재 이 다음 공정으로 흘러가는 이 사이 공간들이 사실은 너무 짧죠. 짧고 어떤 설비들 망 같은 이러한 망들을 이제 세척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제품들을 어떤 그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과정들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선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제품에서 1차 성형이나 제품 트레이에 받쳐 있는 것들을 포장하는 데에서 구분 구획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품을
위생적이 완전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한 번에 더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 전에 인증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물상 아무렇지 않게 이게 생산을 하셨던 건데 이제 인증 기준을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을 구분, 구획, 분리하시면서 서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연결을 해주는 게 제품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다거나 사람이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서로 또 교차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통로라든지 작업장 내부도 바닥을 해서 색깔을 구분을 둔다라든지 또 약간의 뭐 구획 구분할 수 있는 설비들을 조금 칸막이를 놓으면서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교차 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가시적으로 색을 구분을 둔다라든지 약간의 칸막이 설비를 갖추어서 서로 교차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 세척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뭐 바닥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도구나 기구에 대해서 이제 세척하시고 소독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 구석구석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제 간혹 신경 안 쓰시는 부분에서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생기죠. 설마 여기까지 보랴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적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깨끗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마모라든지 또 제품들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달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부분인데 미처 내부까지는 못 보시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보셨을 때라든지 했을 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관리 부분입니다. 검사 관리는 크게 제품 검사, 설비 기구 검사, 횟수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설비 기구 검사 쪽에 지적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에 주로 많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한 영세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적이 더 많기는 합니다. 소소한 문제가 많은데 제 일반 해석하고 또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우리 일반 작업장은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크게 많이 되었던 부분이 원부 재료에 대한 부분이 지적은 사실 가장 많았었는데요. 그 원부 재료에서 있어서 보관 관리가 가장 크게 지적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부 재료를 뭐 정리 정돈이 좀 잘 안 돼 있다거나 이력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리고 밀봉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데 오픈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정리 정돈도 안 돼 있으면서 이제 식별 표시도 안 돼 있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다양하게 뭐 어떠한 부분들도 한두 개가 있어 신경 쓰셔야 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쪽에 지적이 좀 많이 됐었던 거고요. 여기 부분은 뭐 소규모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되어 있으셔야 되실 거고 청소 관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실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식별 관리가 식별을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또 선입 선출을 하시기 위해 반입 날짜도 꼭 기록해 주시는 이러한 표시들 이러한 것들이 원부재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위생관리 부분들은 이제 위생 전실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일반 업체에서 하듯이 규격화되고 좀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위생 절차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위생 관리 의식이 많이 영향을 미쳐지죠. 어떤 이런 부분도 포개서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두신다거나 그리고 위생보호하고 일반보호 구분 없이 사용하신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처음 설비는 갖추셨지만 모양새만 이렇게 처음 구입을 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포장도 아직 안 벗기시고 내부 구조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 전실에 꼭 있었던 어떤 끈끈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됐었고요. 이게 뭐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제 캐비넷도 사용하시고 장화 세척 도구 시설들 위생 전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코올 소독하실 수 있다거나 어떤 먼지나 제거하실 수 있도록 끈끈이나 어떤 흡입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실에서 꼭 잘 갖춰주시고
잘 운영이 되셔야 되시고, 그리고 위생전실에서 주로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이나 외부자들이 방문했었을 때 위생전실에서 설비는 다 잘 갖춰져 있는데 내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이 전실 절차를 진행하고 작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신경을 잘 써주시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교체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하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하고 뭐 다 하고 손이랑 세척을 다 해놨는데 기구들을 다시 만져가지고 내가 다시 재오염을 시켜지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전실에서 어떤 순서대로 내가 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자료들이나 그림판 같은 거 표시해 주시면, 또 어떤 데는 숫자 표시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신 데들도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하시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부분도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소규모의 경우에는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작업복, 위생복을 잘 갖춰 입으시는데, 그간 소규모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마스크, 장화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이 적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현재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러한 부분 해석을 이제 인증받으시는 과정들 중에 가장 크게 무엇보다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 이후에는 좀 잘 되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좀 더울 때라 이런 데는 좀 간과되기 좀 쉽겠죠. 그럴 때 사실은 뭐 사후 심사들 더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어를 사실은 해주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죠. 자기가 이렇게 갖추고 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이 써지니까 이러한 의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충 방서 관리 부분도 소규모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일반 업체들도 많이 되고요. 우리가 사후 조사 때도 아까 보니까 방충 방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충 방서에서는 설비적인 부분도 있고요. 설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기록을 하시게끔 되어 있으시죠. 기록을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비리해충이나 이렇게 뭐 포획된 애들 해충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작성을 하셨는데 모든 인증업소에 보면 방충 방서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대략 시기별이나 시기별일 어떤 해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획이 됐었을 경우에 우리 작업장에서는 어떤 방역 조치를, 방충 부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기준들이 어느 정도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포획을 한 횟수를 해충은 기록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내가 조치를 했는지를 따로 기록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조치인가는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텐데 거기에 따른 이런 기록들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결국은 인증 때라든지 우리가 사후심사 때 조사평가 때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준들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죠.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가 사후심사 때 보면 1년을 인증을 받으시고 또 1년을 운영을 해보시고 또 2년째 또 1년을 운영해 보시다 보면 전체 마리수를 놓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작업장에 대한 기준을 좀 바꾸셔야 되시는 부분들도 생기시겠죠. 생기실 거고, 그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내가 또 많이 되면 원인 조사를 어떤 식으로 좀 더 강화를 해봐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으셔야 되십니다. 기준서에. 그리고 기준서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행을 하셔야 되시는 거죠. 대부분 기준서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컨설팅 도움도 받으시고 외부 업체 거 기준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셨기 때문에 기준은 다 있으신데 작업자들이 그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단지 위에서 야 이거 포충 등 어떤 주기에 맞춰서 포획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내용을 작성을 해 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분은 다음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기록이 다 잘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서 같은 경우는 특히 구서나 해충 관리 하실 때 내용 구제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구서 구제가 많아졌을 경우에 포획된 내용이 많아졌을 경우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해야 될 때 그러면 약품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약품을 꼭 MSDS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사용하는 대상의 해충이 구제가 가능한 약품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약품 사용하시면 보관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시는 거고 또 사용하신 다음에 우리 용기들을 어디 부분이나 이렇게 세척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내용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구서 구충 관리, 해충 관리가 다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부재료 입고 검사 관리 부분입니다. 원부재료 같은 경우도 지적이 많이 됐었죠. 많이 됐었는데 원부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사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전 시간에 설명할 때 원부재료에 대한 그 검사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시면 그 지적사항 하나로 인증이 현재 인증심사 때는 인증이 안 되시는 거고 사후심사 때는 인증 취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부담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라 서로 상호간에 좀 그 부담이 덜 하시려면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셔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죠. 원재료가 들어오셨을 때 유관검사라든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 성적서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꼭 잘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특히 그 원료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시는 그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원재료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필요한 항목들은 다 확인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시고 검사 성적서도 확보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이 부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관리 부분입니다. 검사 관리했을 때 인증품에 대해서도 검사하시고 원료에 대해서도 검사하시고 또 CCP에 대해서 그 검증 유효성 검사도 하시는데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위생 검사하기 위해서 국립 낙하세균 검사를 해놓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작업장에 대해서 이제 위생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검사를 하실 텐데 선임자들이 우리 처음 인증 받을 때나 선임자들이 그 세균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바뀌지가 않는 작업장들이 있죠. 몇 년이 되더라도. 나는 우리 작업장은 청결 수준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들은 많이 낮아져 가고 있는데 이 검사 기준은 내가 높게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걸 놓고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위생 수준을 좀 더 좀 편안하게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사실은 업체를 위해서는 위생 정도를 계속 높게 가져가야 되고 좀 강화해 가는 게 좋겠죠. 물론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진균수를 카운트하는 숫자에 비해서 기준들이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죠.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상위 한계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연간을 놓고 보셔야 되겠죠. 어느 한 시기만 한번 검사해가지고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연간 트렌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우리 작업장에 가장 적합한 타당한 합리적인 그 목표 기준치를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오류가 있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나왔듯이 검교정 할 때에 이렇게 적어놔 버리면 숫자만 적어놔 버리면 오차범위도 다행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없이 0입니다만은 이렇게만 해놔 버리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검교정을 실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한 거는 같은데요. 이러한 케이스들이 자료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괜히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요. 이렇게 자료만 숫자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과연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게끔 되거든요. 어차피 한 1년에 한 번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검교정 일지를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검교정 하시는 것들을 자료들을 한번 만들으셔서 한번 해보시고 딱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 해보시는 게 우리 업체에 나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에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신 내용들을 표준화시켜가지고 시행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지를 작성을 꼭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관리 부분입니다. 해석 관리 부분은 저희 사후 심사 때도 지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위해 분석 부분하고 검증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해 분석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위해 분석 전체적인 그 부분이 다 한 묶음이어서 한 묶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목이 높은데 특히 보면 저희들이 다음 슬라이드 위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제품 개발하시다거나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원료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원료 추가되는 부분들이 위에 분석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안 들어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물론 서류의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일한 그 원료 동일한 위해에 대해서 심각도가 달라요. 자기네 또 앞부분에서 위에 대한 평가를 보통이라고 했으면서 실제적으로 내부 안에서는 높음으로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뒤가 문서의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새로 품목들이 생겨지면 또 위에가 새로 생겼다거나 원료가 추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위에 분석에 대한 서류를 잘 맞춰 놓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위해가 어느 정도인지 근거 자료들을 그냥 3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적사항들이 최초 검증 실시 미흡되고 검증 계획이 좀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인증심사 때는 이게 이제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을 거고요. 사후 조사평가 때도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좀 가장 많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검증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생겨지면 이 검증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내용들 중에 어떤 게 검증에 해당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작업장도 마찬가지죠. 검증 장비들에 대한 운영도 다 잘 안 되고 있는 금속검출 같은 경우도 뭐 하신다라고 기록은 돼 있으시면서 현장 가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사용 별로 안 하는 걸로 보여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한계 기준 설정 부분도 우리가 기준서에나 현재 작업장의 작업일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최종 완제품 단계의 금속검출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제품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또는 원료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검출을 사용하는 기준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군에 따라서 모니터링의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세척 공정, 소독 공정에 이런 부분들이 세척이나 소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사 관리를 할 때에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면 세척이나 소독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과정이구나. 얘는 검사 성적서를 본인이 확인하는데 제 설명이 숫자 잘 안 보이는데 검사 결과가 똑같아요. 세균수가 하기 전이나 후가 똑같아요. 그럼 CCP 공정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그 CCP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에서가 제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공정을 CCP를 설정을 하시고 그냥 테스트만 하신 거죠. 테스트만 해주시고 이러한 것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세척 후만 하시고 전과 비교할 기초 데이터가 없는 거죠. 전과 후를 하지 않고 그냥 후만 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인증심사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인증심사 때는 사후평가 할 때는 한번 거쳐서 그 과정을 좀 아시는데 인증심사 때는 그런 비용 부담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처음 하실 당시에 위생 정도만 이렇게 판단한 결과만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CCP 공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과 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유효성 검증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실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과 후 하셔야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공정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내용입니다.
식품공전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저희 현재 인증서를 재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발급은 현재 뭐 기한이 있지는 않고요. 상시로 재발급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별다른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라든지 이런 거 나갔었을 때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교체해드리기도 하고요. 좀 물론 수정사항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품목들 내용들이 지금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형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동일 유형에서 분리가 된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 형태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인증서 재발급 해달라고 하시면 업체별로 물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물어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재발급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저희도 본인 업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안내는 아마 다 되어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지자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정확한 유형을 판단을 받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재발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번호는 이제 삭제가 되시는 그 품목 자체가 유형이 아예 삭제가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인증 부분을 부여를 해드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드레싱 같은 게 삭제가 돼가지고 소스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인증번호를 다시 그냥 드리고 있고요. 일부 통합이 된다거나 분리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있었으면 인증번호가 새로 나갑니다. 새로 나갔을 때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계시는 작업장도 있어서 그러면 인증번호하고 인증일은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인증서들 중에 가장 빠른 날로 인증일을 드립니다. 인증일을 두고 예를 들자면 2006년도 거 인증 하나, 2017년도 거 인증 하나 있으면 통합 인증서 새로 발급되는 인증기간이 가장 짧은 빨리 인증 받으신 날짜로 인증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증 연장을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유효기간제가 생겼죠. 그 현재 지금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 절차를.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증일이 다르시죠. 인증일이 달라서 현재 유형 통합이 돼서 된 경우에 인증일이 다른 유형으로 인증서 두 장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는 인증일 빠른 일을 기준으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장일로 맞춰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다 보면 유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된 유형의 경우에는 CCP가 서로 다르겠죠. 다른 그 CCP는 그 유형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인증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재발급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해서 일단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인허가 담당 부서에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 인증서 재발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재발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담으로 왔다거나 어떤 저희들이 또 기술 지원 나갔을 때나 이럴 때 내용들을 확인하고 발급해드리고 있고 가만히 또 그러한 조치가 없으시면 저희들이 연장 심사 때 나가서 확인하고 연장 시에 새로 발급해드릴 당시에 내용 수정해가지고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튀김식품 같은 경우 유형이 있었는데 이 유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서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분리가 되면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인증번호를 다 새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튀김류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 중에 다른 인증을 가지고 또 분리가 되면서 어떤 유형은 내가 인증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유형은 불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튀김류 분리가 되면서 튀김류만 인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타 가공품 튀김이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기타만 인증을 튀김은 아니시고 기타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그 기타 가공품 인증일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튀김하고 기타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있으시면 기타 가공품이라고 표시하시면서 인증일이 빠른 날짜로 해서 표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단단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이게 업체들마다 사정이 너무나 달라서 이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좀 저희들이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연장 때 지금 현재 연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연장 때에 가서
사실 저희들 품목 제조 보고서를 확인을 해야 저희들도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품목 제조서를 확인을 해야 위험 부분이 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재교부 신청서가 있는데요. 신청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재발급은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대 말씀드려야 될 이제 검증 부분입니다. 검증이라는 용어들도 해석을 대부분 우리 많이 받으셔서 검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검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증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절차가 있으시면 그건 다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증은 누군가가 1차로 기록하시는 거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으시면 다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검증으로 크게 보는 내용으로 보면 용어를 우리가 유효성 평가하고 실행성 평가라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인데 뒷 슬라이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검증에서 첫 번째 시작은 가장 많이 좀 지적이 되고 가장 많이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간 검증 계획서를 아까 사후수사 때 잘 안 돼 있으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성이냐 실행성이냐 그리고 어떠한 기록물들을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그 업무를 누가 검증을 하실 건지도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놓으시고 언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검증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시고 실행하시고 나면 당연히 이후에 문서로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다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크게 보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는 건데 그냥 검증이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한번 일단 해보자면 이것도 딱 두 가지만 나눠져 이런 게 아니에요. 검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검증하고 또 외부 검증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놓고 내부 검증은 여러분들 사내에서 하시는 확인 절차를 갖추시는 걸 검증이라고 내부 검증이라고 부르시고요. 우리 회사 사람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하시는 걸 그냥 외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사평가 받으시는 것도 그런 게 우리가 외부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일상검증, 최초검증, 일상검증, 특별검증, 정기검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놓으셔야 검증의 지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최초 검증은 여러분들이 인증심사 받으실 당시에 처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입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유효성 검증하고 실행성 검증을 해보시는 게 최초 검증입니다. 인증을 처음 시작해 보셨을 때 그때 해보시는 게 최초 검증이 되시는 거고요. 일상 검증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우리가 회충, 포충 등에서 숫자 카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최초 문서에다가 1차적으로 기록을 해보시는 게 1차 기록인 거고요. 그 기록이 정확한지를 누가 중간 결제자분들이 사인하신다거나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설팀이 별도로 따로 한번 모니터링 차원에서 한번 해보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상 검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대체해 보면 일상 검증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특별 검증은 특별한 사항이 생겼었을 때 해보는 검증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새로운 위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작업장은 별 그 위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해보신다거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식품을 새로 개발을 했다거나 식품 만드는 어떤 과정이나 원료가 크게 바뀌어 주 원료라든지 원료의 성분들이 크게 많이 바뀌었을 때 그때나 또 우리가 전체로 공정이 대대적으로 어떤 추가가 됐다거나 많이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 이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특별 검증에 해당이 됩니다.
용어가 특별 검증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죠.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기 검증은 저희 고시사항에 어쨌든 연 1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끔 되어 있죠. 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게끔 되어 있으시죠. 그게 연 1회에 꼭 하셔야 되시는 게 이제 정기 검증이고요. 네,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검증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검증의 형태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검증 담당자는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하느냐면 일단 관련되어 있는 내가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 해당에 대해서 기록물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십니다. 기록물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현장을 조사해 보셔야 되시죠. 관련된 예를 들자면 뭐 제조 공정 흐름도가 우리 기준서의 흐름도에 맞춰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서에 있는 평면도 내용하고 우리 현재 작업장의 내용이 구조가 현재 동일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CCP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이 아까 보니까 사업할 때 그게 많이 나오더군요. 보니까 CCP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본인이 CCP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죠. CCP 담당자 한계 기준이 이탈했을 때 내가 어떤 후속 조치, 어떤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현재 해석 기준과 그리고 우리가 기록물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시죠. 그리고 CCP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전후로 우리가 CCP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2차적으로 시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시는 검증 담당자가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검증 활동 방법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검증하시고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되죠. 검증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꼭 정리하시고, 검증한 결과, 내가 한번 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내가 확인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검증 보고서가 꼭 있으셔야 되십니다.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증 시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때, 새로운 유해가 등장됐을 때, 원료나 재료 공정이 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연일에 정기 검증한다고 얘기하셔야 될 때, 이때 주로 검증하신다는 거죠. 검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던 뒤쪽에 설명의 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크게 검증을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석을 처음 도입을 하셨을 때 검증을 하셔야 되시죠. 검증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게 최초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최초 검증을 하실 때 그 최초 검증을 하시는 그 용어를 유효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사전 찾아보면 똑같이 검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이쪽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행성 평가는 아까 제가 검증 활동 내용에 보시면 내용이 실행성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시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최초 도입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또 언제 또 해보셔야 되신다고 그랬나요? 검증을. 원료가 크게 바뀌었다거나 또 공정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CCP, 우리 제조 공정이나 원료가 크게 바뀌었을 때는 유효성 검증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게 또 유효성 검증이라고 봅니다. 해서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 정립이 되면 유효성 검증을 해보셔야 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꾸시는 게 좋은데 그 내용을 이 검증에 대한 체계를 맞춰서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유효성 검증은 큰 틀이 그거죠. 우리가 해석 플랜 보면 마지막에 한 장으로 해석 플랜, 해석 계획에서 1원칙부터 7원칙까지 CCP에 대해서 한 장 딱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하면 그 위해가 잘 제어가 돼가지고 안전한 제품이 생성이 되는 공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과학적인 근거도 갖추셔야 되시고
또 CCP 전후를 통해서 유해가 제어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 내용이 유효성 검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을 평상시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정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유해 요소가 크게 바뀌었다거나 또 우리가 어떤 거죠? 그런 부분들, 그 사회적 이슈가 큰 이외에 원료, 공정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바뀌어서 해서 플랜을 바꾸셔야 되시는 상황이 되면 한계 기준이나 이러한 내용들 다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효성 평가를 꼭 해놓으신 게 따로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후심사 때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유효성 평가에서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이 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헬스 플랜을 이렇게 만드시면 현장에서 그대로 잘 이행이 되셔야 되시잖아요. 모니터링이 잘 되셔야 되실 거고 한계 기준이 이탈이 되면 개선 조치가 되셔야 되실 거고 그 개선 조치가 된 내용이 문서로 꼭 남아 있으셔야 되시죠. 아마 그 두 부분이 안 돼 있으셔서 사후심사 때의 지적이 아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인증심사 때는 이 유효성 평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관리가 안 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증심사 때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사후심사 때는 유효성 평가와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 및 한계 기준 이탈에 대한 개선 조치 이러한 부분들이 안 돼 있으셔서 사후심사 때는 지적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안 돼 있으시면 당연히 검증도 지적이 그래서 따라서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아마 많이 드렸을 것 같고요. 인증 때도 드렸고 그리고 사후심사 때도 계속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전 슬라이드에도 같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검증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좀 새롭게 해보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증하고 관련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인증심사 우리가 식품 쪽은 저희 사후심사를 안 나가는데 저희가 다른 축산물 식육 가공업 같은 경우는 사후심사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가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검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신다거나 위생 점검을 하실 때 검사 계측 장비들이 사실은 다 갖춰져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필요성이 자주로 사용하는 제품 설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면 ATP 측정기, 풍속계, 심지어는 드론도 현재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에어 샘플러, 거리 측정기, 데이터 로버, AW 측정기, 금속권의 표준 시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조도계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기타 장비를 해가지고 또 그래서 설비를 제 기억에 한 4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4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설비들을 현재 올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말까지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장비들을 들고 심사나 기술 지원을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현재 계획상으로는 당장의 심사에 반영하지는 것은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반영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영 안 하는 걸로 조금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인증업소나 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가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현재 기술 지원을 나갔었을 때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생 상태나 또 외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했을 때 그 기준을 설정한 게 타당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 설비를 활용해서 업체에게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차적으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고 검증이라는 이름을 약간 기술주의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기술주의나 이런 장비를 활용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어떠한 조치는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심사 갔었을 때 저희들이 측정한 값하고 실제 작업장에서 실정한 값하고 좀 다르다거나 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심지어는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그럴 계획이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장에서 기술 지원하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수준하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측정한 이 수치하고 좀 데이터를 좀 취합해서
향후의 운영 방향을 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해석 기준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수치적 계량적인 이런 수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현실에 좀 맞는 기준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좀 활용해 보려고 이런 장비들을 좀 도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후에 아마 필요시 아마 요청을 아마 드릴 겁니다.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기술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 장비들도 같이 한번 가서 활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해 이제 처음 한번 시범 도입할 거고요.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생물이나 이화학에 대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험실 위생 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익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실험 데이터가 검사를 의뢰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심사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 5송의 실험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자체 검사라든지 필요한 검사했을 때 의뢰도 해주시어도 괜찮으시고 다른 검사 기관에 좀 우리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해주고 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뭐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한 업체에서 1년 정도 검사 데이터가 오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1년 애뉴얼 리포트, 연간 리포트 형식으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또 뭐 위생관리 어느 쪽이 좀 신경 써야 된다거나 어느 쪽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나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연간 보고서를 아마 업체에 보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담당 팀에서 많은 협조가 와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